유명한 사건이죠. 그 서독 동방정책의 빌리 브란트 총리의 비서였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게 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또 동서독의 유엔 동시가입을 이끌어냈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노벨 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런데 74년 4월에 기욤이, 그러니까 브란트의 비서였던 기욤이 동독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브란트가 총리직에서 사임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기욤은 원래 그 유명한 동독의 사찰기관이죠. 정보기관이고 슈타지 국가안보부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56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뭐 이제 29살인가요? 뭐 30살 못 미치는 나이에 동독, 서독의 3인당 내에 우파 정보를 수집하라는 그런 지령을 받고 일종의 그 망명을 가정합니다. 망명을 가정해서 서독에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3인당 내 경력을 쌓아서 결국 브란트 측근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서독으로 망명을 가정해서 오는 그 무렵에 서독의 연방정보부인 BND입니다. 서독은 그 지금 독일도 그렇습니다만은 해외 정보기관은 BND가 하고 있고요. 국내 정보기관은 연방헌법보호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BND에서 기욤이 서독으로 온 다음 그때 그 무렵에 한 3번 정도의 단파 방송을 BND가 그거를 암호를 해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단파 방송의 내용이 이 기욤이 동독의 스파이로구나 하는 정체를 확인하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그 단파 방송 3번의 암호 해독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BND는 그 기욤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73년 2월이죠. 그러니까 이게 56년에 들어와서 거의 17년 정도죠. 17년 정도의 암약을 하는 상황에서 연방헌법보호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국내정보기관이 기욤 부분을 간첩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밀착 감시를 하게 되고 73년 5월에 그 헌법청장이 독일의 내무장관과 함께 이 사람에 대한 간첩 용의자를 최초로 이제 그 브란트에게 보고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74년 3월에 브란트를 방문해서 최종 그 조사 내용을 보고하고 그리고 연방 검찰에 이첩을 해서 결국 18년 만에 이 부부 간첩을 체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욤은 이제 13년형을 처하고요. 중대 외환죄로 그리고 그 와이프도 이제 크리스텔 기욤이라고 하는데 8년형을 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체포됐고 사법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81년에 동서독 간에 첩보원 교환이 있었는데 그때 동독으로 송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기욤 부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록 이것이 뭐 얼마입니까? 70년 전, 50년 전 얘기일지라도 지금 우리의 분단 상황은 동서독과의 상태가 거의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슈타지 같은 경우보다 더 포괄적인 북한의 통치기관이랄까요? 그 기관인 국가보위성이 지금 뭐 슈타지와 같은 9만 명 규모예요. 그런 규모가 있고 말이죠. 만약에 그런 국가보위성의 젊은 장교가 오랫동안 와서 국내 압력을 해서 우리의 정치권에 들어가서 우리의 국가정책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하고요. 또 가능한 얘기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법 전부 개정인데요. 이제 2020년 12월 1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제3조 직무에서 수사권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형법 중 내란 외환죄, 군 형법 중 반란죄, 암호부정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상의 죄에 수사할 수 있고요. 국정원 직원이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폐지가 되고요. 정보권, 이와 관련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제5조의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즉 조사권이 신설이 되는데요. 현장 조사할 수 있고 문서열람할 수 있고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권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조사권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행정법 전공하신 교수님들 계십니다만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권의 본주에 속하는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조사기본법이라는 것은
그 법에 들어가 보면은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을 하고 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료 수집의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이런 기본법상 조사권을 가지고 과연 이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든지 간첩을 대항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의문이 먼저 던져지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국법, 그러니까 그 국정원법 국법 제16조에는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그 사법경찰권은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가지고 국정원이 사법경찰관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권 행사하는 과정에 사법경찰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어지니까요. 근데 제가 그 이 사법경찰관 직무, 사법경찰 직무법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말이죠. 거기에 교정, 산림, 식품안전, 관세, 광산, 수산, 보건위생, 시설, 근로, 금융, 해상 전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 기관 53개 직종에 사법경찰권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First line of defense라고 해서 안보의 최일선인 국가정보원 직원에게는 이제 사법경찰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올해 11월 30일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국정원 수사권 위반 로드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2020년 12월 15일 그러니까 국정원법 전부 수사권 폐지를 하는 국정원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이틀 후에 박지원 당시 원장은 김창룡 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초청해서 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를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22일 날 국정원 경찰 합동 안보수사협의체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사권 폐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참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언론상에서는 뭐 국정원의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법상으로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법에는 국정원법 전부 개정 법안에는 이관이라는 용어가 없고요. 국정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수사권과 직원 직무범죄 수사권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폐지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월 20일 날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안보범죄정보 업무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이것은 국정원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에도 국정원장 소속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협의회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법무부, 경찰, 해경, 국군 방첩사령부 등이 이제 포함되는 협의회를 만들고 또 범죄정보 안보범죄정보 센터를 만들고 또 안보범죄정보 업무 계획을 국정원장에 수립을 하고 또 지역 단위로는 지역 안보범죄 정보 협의회를 설치해서 가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지난 11월 달에 그전 정부가 입법 예고했던 이 안보범죄 정보 규정 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철회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 수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2월 26일 날 이거는 그 YTN의 보도입니다만은 제가 뭐 국정원이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YTN 보도입니다만은 경찰청, 검찰청과 국정원의 대공 합동수사단을 올 연말까지 상설 운영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담당을 하고 또 지원팀, 협력팀 등 4개 합동수사팀에서 한 45명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났고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합수단의 운영 성과와 또 지금의 우리가 처한 안보 환경 또 전체적인 정부의 수사 시스템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국정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윌다브스키의 정책학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윌다브스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은 그 아주 그 걸출한 정통 행정학자입니다. 이분 뭐 정책학자고요. 그 부친이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온 그런 아주 어렵게 공부한 분인데 이분은 철두철미하게 점진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찰하고 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분은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그 높은 이상 또 목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합리성 패러다임만 추구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 지식의 축적을 방해하고 또 무모한 정책 실험을 조장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또 나아가서는 조직의 불안정성, 공포를 기게 된다. 이런 걸 걱정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한두 사람이 어떤 전문가의 머리로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를 따지셨다는 것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가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한두 사람의 머리에 기반한 그런 계획은 무책임하다라고 굉장히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윌다우스키는 가급적이면 현존하는 제도와 과정을 존중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바라보는 곳도 지향하는 점보다는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 그곳에서 전진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변화의 엔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와 현실의 갭, 이 오차를 정확히 발견을 해서 거기서 변화의 엔진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주장하는 학자인데요. 한번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모두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수사권을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정백서에 과거 대공 수사 과정의 증거 조작, 인권 침해 등 일탈적 수사 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 인권 침해 논란과 결별하고 정보기관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본연의 해외 북한 전문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입장문을 그러니까 그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에 입장문을 이렇게 냅니다. 대공 정보와 수사 분리라는 원칙이 실현됐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안보 범죄 정보 수집 전문 조직으로 개편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얼핏 봐도 국가안보수사 역량 이 법 개정으로 인한 국가안보수사 역량에 미칠 파장에 대한 고민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수사권 폐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발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원 수사권 폐지의 정당성 문제를 제가 볼 텐데요. 사실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가안보수사 역량이 총량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이제 검찰이 한 몸처럼 수사해오던 그런 대한민국 수사 체계에서 국정원의 수사권이라는 한 양이 빠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국가안보수사 역량이 총량이 감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때부터 62년 동안 수사권을 이어왔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62년간 이어온 이 수사권을 지금 이대로 폐지해도 그럼 대한민국 안보에는 문제가 없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던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중대한 국가안보 정책 결정의 실체적 정당성은 충분한가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실체적 정당성 부분에서 북한의 간첩 유인이 정말 감소됐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겠는데 이거는 그 시크릿 파일 반역의 국정원이라는 책을 지은 김당 저자가 한 내용들 그 책 중에 제가 일부 발췌한데 이건 이제 국정원의 수사권은 폐지가 돼야 된다는 그쪽을 주장하는 쪽의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간첩 활동은 고비용 저효율이기 때문에 북한은 간첩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 60년대에 직파 간첩을 많이 보냈고요. 또 70년대, 80년대에는 제일동포나 유학생 등 일본을 우회하는 간첩을 많이 보냈는데 그 간첩들이 다 족족이 검거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방공정신을 투철하고 또 대한민국의 이 방첩기관들의 역할이 컸다는 거겠죠.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북한이 직파간첩 혹은 고정간첩을 통해서 남한 내 지하당국 조직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92년에 충북지역당 사건이 있는 게 있었고요. 또 2006년에는 1심의 사건, 또 2011년에는 왕대산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북한의 둘도로국이라는 이 조직에서 보내는 간첩들인데요. 모두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2003년 이후에 보면은 이제 주로 탈북 위장 간첩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대에서 2016년까지 구속 간첩을 49명 중에 탈북 위장이 43%인 21명으로 나오는 거죠. 이 21명도 보면 국가보위성에서 10명이 왔고요. 정찰 초국에서 6명, 보위국에서 3명, 기타 2명 이렇게 이제 왔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제 탈북을 위장하냐 하면 말이죠. 아까 그 모두의 기욤도 이제 망명을 위장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탈북을 위장하게 되면. 지금 우리 한국의 법제 중에서 탈북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탈북을 했을 때 국가정보원에서 90일 동안 조사를 합니다. 이 90일 동안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도 조사하고 이 탈북의 입국 경위라든지 혹시 범죄 혐의가 없는지를 조사하게 되는 거죠. 90일 동안 조사를 하는데 물론 뭐 불가피한 경우는 30일 연장합니다만은 이 90일 조사에서 이 사람의 탈북자 판정이 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법률에 의거해서 정착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임대 아파트도 나가고요, 또 생활 정책도 되고 취업도 해주고 말이죠. 마음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활동을 하고 해외도 나갈 수 있고 중국, 동남아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탈북 이 조사만 통과하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만약 그가 간첩이면 안정적으로 간첩 활동을 할 수 있다. 탈북자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신건 전 원장인데요. 이분은 그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을 했죠. 이분은 그때 이제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은 예를 들자면은 뭐 김대중 정부 때 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은 북한이 이 남한내 고정 간첩의 자금을 동결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간첩 활동이 부진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은 뭐 간첩 활동이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다는 그런 증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목도합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구글을 보면 우리가 다 볼 수, 구글 어스를 보면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작년 말이죠. 북한이 그 아주 값싼 무인 정찰기를 통해서 우리 서울을 시축고 갔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 또 정찰 총국 산하의 해킹 조직이 대단하죠. 그런 해킹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비싼 간첩을 보내냐? 잘 안 보낸다.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국정원으로 개명을 해서 출발한 98년 이후에 간첩 건건을 연평균 한 3명 미만, 간첩만 말이죠. 안보사본 말고 한 3명 미만 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결국 국정원의 대공수사관 수는 그대로고 그런데 간첩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국 간첩을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국정원의 수사권에 대한 폐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전략을 한번 보면 말이죠. 김정은이 2009년 2월에 집권하기 전에 2009년 2월에 이미 이제 후계자가 지명이 되죠. 그때부터 사실상 김정은은 대남 공작 기구를 당에서 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판단하기로는 지하당 결성이라든지 또 비정규전 이런 것들은 돈만 많이 쓰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는 대남 침투와 테러 등 군사작전 개념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영철을 내세워서 노동당에 있던 작전부와 대외정보조사부 이런 35실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군의 정찰국을 통폐합해가지고 총참모부 편제로 정찰총국을 신설하죠. 그리고 당에 있던 대외연락부 아까 제가 둘두로국이라는 그 대외연락부는 내각으로 이전해서 둘두로국으로 개천합니다. 그리고 당에는 통일전선부만 남겨두죠. 실제로 그때는 대남 전략에 상당히 변화가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2012년 4월에 집권을 하고 그해 연말에 그
정찰 내각으로 갔던 둘들오고를 다시 당의 통정부로 재편입하고 또 2016년 4월에는 그 둘들오고를 문화교류국으로 개칭합니다. 이 문화교류국은 일종의 대남 공작의 원조입니다. 원조. 그리고 지금도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6월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있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방위를 국무위원회로 바꾸죠.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위부를 국가보위성으로 바꾸고요. 보위사령부를 보위국부로 바꿉니다. 이 전부 다 대남 공작기구들이죠.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하노이 결렬 이후에 김정은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와 함께 통일전선 전술을 배합했을 때 그 효용성이 크다는 그런 믿음을 강하게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해 4월 10일 날 통전부를 검열하면서 새로운 대미 대남 전략 전술을 심화시켜라. 또 유일한 공회를 마련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9일 날 당 규약을 개정하는데요. 그 당 규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진보학자들은 뭐 민족 해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순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또 그리고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제시한다는 그런 대남 혁명 전략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2월 5일 날 이제 노동신문을 보게 되면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포의 사거리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상포 사거리는 무한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상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대남 전략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작년 11월부터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발각된 간첩들을 보면 뭐 사이버로 교신하고요. 뭐 이런 그런 거죠. 뭐 스테가노그래피라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나 뭐 이런 파일 이런 속에 자기들의 그 지령과 암호를 숨긴다든지 말이죠. 또 이메일을 서로 공유해서 거기에 사이버 드보크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일종의 하나의 베이스 캠프를 하는다든지 말이죠. 굉장히 진화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17년 8월에 자주통일 충북동지에 간첩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부터 지금 현재 수사 중입니다만은 제주의 한기대 이거는 벌써 2017년에 결성이 됐다는 거죠. 그 지역 진보당 간부들이 구속됐는데요. 그다음 경남의 자주통일 민중전이 이것도 2016년에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북의 민중행동 이건 2013년부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민노총 침투가 1500년 미쳐났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2012년 그리고 2016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정은의 대남 전략을 위한 조직들을 정리하는 그 무렵에 이미 시작된 것이 지금 현재 간첩으로 간첩 사건 수사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제가 해외 정보기관 수사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모두의 문재인 정부의 백서를 보면은 또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평가를 보면은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실현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각국은 과연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고 있느냐? 그것이 원칙이 맞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글로벌 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국회 정보위 용역을 받아가지고 82개국 정보기관을 조사해 보니까 뭐 중로는 말할 것도 없죠.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이스라엘 뭐 52개국 그러니까 63%의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게 뭐 정보 수사 분리가 원칙이라는 얘기는 맞지가 않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위스, 스페인, 태국 등 조사권만 갖고 있는 국가가 19개국인데요. 이 19개국도 대부분 독일의 그 연방범죄수사청, 또 일본의 공안조사청, 또 영국의 국립범죄청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필리핀 등 11개국은 정보만 수집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또 그 연구 내용에 쭉 보니까 경찰이 안보 수사를 전담하는 나라는 보니까요. 그 스페인 정도는 뭐 문명 국가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뭐 제가 표현이 좀 과할지 모릅니다만 대부분 뭐 모잠비크, 파키스탄, 세네갈, 페루, 콜롬비아, 캄보디아 되게 남미나 아프리카의 아주 극소수 국가만 경찰한테 안보 수사를 전담시키죠. 뭐 우리하고는 안보 관계가 완전 다르고 국력이나
방첩 요소가 완전히 다른 국가들이 있죠. 그리고는 대부분은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고 조사권을 보유하더라도 별도의 수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간첩이라는 것, 스파이 활동이라는 것은 적발 그리고 입증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해외 정보망 그리고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 채널 그리고 인간정보, 휴민트, 뭐 사이버, 통신, 뭐 아까 신호, 비염도 이 신호 정보로 아까 BND가 간첩 혐의를 잡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총체적 정보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어도 5년 또는 10년 정도의 그런 걸리는 그런 안보 수사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영국, 캐나다 정보기관 수사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은 실제로 이제 냉전 이후에 원래 미국은 정보, 그러니까 해외 대적 공작을 하는 정보와 수사, 국내의 로 인포스먼트는 사실 좀 구분했었어요. 그것이 원래 미국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냉전이 지나면서 다 바뀌었죠. 이미 CIA는 95년 7월에 클린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초국가적 범죄,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의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지시를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CIA는 비록 해외 정보기관이지만 말이죠. 그렇게 해서 법무부 내에 CIA 부국장하고 법무차관이 공동의장으로 하는 정보수사정책위원회 또 워킹그룹 이런 걸 가동하고 있죠. 그 다음에 FBI도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FBI를 수사기관으로만 보시는 절대 안 돼요. FBI는 태생적으로 국내 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FBI가 카드 행정부 때 국내 정보부서를 해치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는 다시 국가안보 파트, 내셔널 시큐리티 브랜치라는 것이 부활이 됐고요. FBI 차장 아래 수사와 대테러 통합, 방첩 정보가 통합되는 그런 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제 MI5 보안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MI5는 정보 및 범죄 대응의 하이브리드 조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국도 물론 MI5라는 국내 정보기관과 MI6라는 해외 정보기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영국의 MI5는 굉장히 범죄 대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장 없는 조사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강력한 조사권을 갖고 있죠. 재판정에 증언도 할 수 있고요. 스크린을 치고 증언도 할 수 있고 증거 제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 봤던 국정원이 갖고 있는 조사권과는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이 MI5는 체포와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국가범죄청이나 아니면 런던 경시청을 통해서 회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런던 경시청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경찰과는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원래는 스코틀랜드 야드라고 별칭이 불렀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스코틀랜드 왕실이 있던 그 자리에 경찰국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스코틀랜드 야드라고, 지금은 옮겨서 뉴 스코틀랜드 야드라고 부르는데요. 왕실 경호를 하는 정치 경찰입니다. 이 런던 경찰국은. 그래서 같이 협업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캐나다 사례는 이런 겁니다. 원래 이제 캐나다는 왕립 캐나다 기마 경찰대가 있습니다. 로열 캐네디언 마운티드 폴리스라고 해서 이 원래 RCMP가 사실은 이제 국내 정보 및 보안 수사 기관이었는데요. 이 조직이 굉장히 이제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그 조직 내에 불법 첩자가 잠입했다든지 또 이 퀘벡의 분리주의자를 원래 퀘벡 분리주의자 대응 조직이 있죠. 분리주의자 대응하면서 과잉 대응했다든지 인권을 침해했다든지요. 또 불법으로 건물에 침입했고요. 또 부패, 고문, 연금 펀드의 이게 스캔들 등등해서 불법성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캐나다는 84년에 CSIS 보안정보국을 신설하게 되고요. 정보가 경찰권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는 거와는 반대로 지금 캐나다는 이미 그걸 겪고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권과 정보를 분리했고 결국 보안정보국인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제도가 개선돼요. 물론 이제 RCMP는 테러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수사의 인권 침해 문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2013년에 보면 유구성 간첩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구성이라는 화교 출신인데요. 사실 화교는 탈북민이 안 됩니다. 탈북민은 북한 국적이어야 되는 거죠. 화교 출신으로 해서 탈북자를 위장해서 한국에 왔고 이제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이 났습니다만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2심 가서 국정원이 유성의 국정 출입 문제를 그 증거를 이제 국정원 파견관 영사가 이제 그 서류를 조작해서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죠. 그리고 2014년 보위부에서 체포한 간첩도 이제 이렇게 무죄가 되는 국정원의 그간의 과오나 수사 무능에 대해서 제가 두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이너선트라는 것과 낫길티라는 것은 사실은 있는 거죠. 그것이 무죄 판결이 났다 그래서 이너선트인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수사권을 부여받은 국가정보원이 유죄 입증을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무죄입니다. 무죄는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간첩 사건에 있어서는 유무죄의 판정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 뒷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러한 국정원의 과오와 무능은 저희가 두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럼 국정원이 수사하면은 인권이 침해되고 경찰이 하면 괜찮다? 혹은 국정원이 하게 되면은 이른바 공안몰이 정권 이익에 봉사하는 수사가 되고 경찰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논리가 불성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제도 개선의 문제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사례에서 봤습니다만은 캐나다 사례도 그렇고요. 권한을 빼앗는 것은 그건 징벌이고 일종의 국가기관으로서는 자해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FBI도 굉장한 인권 유린과 인권 침해를 했습니다. 도청을 하고 반대파를 미행하고 사찰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1976년부터 말이죠. 법무장관, 미국은 법무장관이 이제 어토니 제너럴이라고 그래서 검찰총장을 겸임하죠. 그 어토니 제너럴이 국내 안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합니다. 1976년부터. 그렇게 해서 80년, 81년, 84년, 89년, 2001년 그 리노 때까지 가이드라인이 계속 수정 보완되고 있죠. 이 가이드라인으로서 수사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국의 MI5는 2000년부터 조사권 행사에 관한 규율을 법안을 만듭니다.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이렇게 해서 규율 법안인데 여기에서 아주 세세하게 조사권 또는 수사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중으로 해서 인권 침해나 또는 수사의 중립성 또 수사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국정원 수사권 폐지 절차 정당성을 말씀드리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외부 인사를 8명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의 면면을 보면은 그 국정원 수사권 폐지 논의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위원회는 2017년 6월 19일에 발족돼 가지고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 인사 8명을 보면은 간첩 수사 때마다 이제 변호인으로서 국정원 수사관의 대척점에 섰던 그런 민변 출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과 또 진보 성향 인사가 일색입니다. 이 8분이 물론 8분이 또 당사자 개인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회적 평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변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국정원 수사를 물론 이제 그 변호사는 이제 의뢰인의 인권 보장이 최우선이겠지만은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법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서 사실 수사를 굉장히 과도하게 방해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들로 인지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논의가 공정했겠느냐
물론 그 국정원 기획발전위원회의 정부 측, 그러니까 국정원 측 위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목소리가 그렇게 클 수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 외부 인사 목소리가 클 텐데 그 외부 인사의 이 머리가 그러니까 내 생각 구조가 제가 말씀드린 제가 모두의 그 윌답스키를 말씀드렸죠. 그 소수의 생각들이 과연 공정한 논의를 했겠느냐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국정원법 정부 개정안을 당시에 여당, 지금은 야당이 됐죠. 당시 여당이 일방 처리했는데요. 2010년 11월 30일 국회 정보위는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13일 국회 본회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이 저는 퇴장한 상태에서 가결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 너무 잘 아시지만 헌법 제49조에 다수결 원리가 있습니다. 이 다수결 원리는 국회는 제적의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 혹은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다수결 원리에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하고 수기하라는 그런 가치가 헌법적 가치가 이미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중차대한 국가안보 사안을 과연 이 정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을 이런 실체적 정당성, 이런 주장, 이런 논리, 그리고 이런 절차적 프로세스를 가지고 처리해서는 이것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보수와 진보가 컨센서스 없이 뭐 힘으로, 표의 힘으로 몰아가서 법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권 교체 때마다 국가안보는 홍역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수사권, 정보권은 할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교안보 분야는 사실 정책 실험을 해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원 기획발전위원회가 내린 결정 또는 문재인 정부의 국회가 내린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이걸 진행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종의 책임협회의 특혜를 누리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지금 시한이 올 연말인데요. 이 시한을 조금 더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초당적으로 지혜를 좀 모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총리 산하에 좀 위원을 둬서 북한의 대남 전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정부 내의 안보 수사 영향은 과연 어떤지 면밀하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의 수사권을 존속시키든지 뭐 아니면 폐지하든지 이관하든지 아니면 또 독립청을 신설하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는 이러한 정부안을 바탕으로 해서 블루리본위원회 이것도 초당적 위원회를 띄워서 좀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례로 제가 아까 FBI도 불법성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1975년에 포드 행정부 때 미국의 CIA, NSA, FBI, 뭐 DNI 모든 정보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관할 남용도 조사하게 되죠. 그때 조사할 때 보면은 부통령, 록펠러 부통령 주재의 록펠러 위원회를 6개월 가동을 했고요. 또 하원에는 파이크 위원회라 그래서 그 1년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은 처치위원회가 하원이 있으면 상원도 위원회가 있어야죠. 1년 6개월을 가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연방정보기관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하고 또 연방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랬겠죠. 그때도 조직을 뭐 이렇게 없애고 권한을 빼고 이런 행위는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캐나다의 RCMP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캐나다도 맥도날드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77년에 그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 때의 경찰의 그 스캔들을 조사해서 81년 4년 후에 정책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84년에 캐나다의 연방 CSIS 정보부가 출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뢰를 보더라도 하여튼 좀 더 우리가 시한을 더 두고
초당적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속성 있는 그런 국가안보수사기관 기능을 확립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